안녕하세요. 부동산TV 부동산입니다. 월요일이에요. 예, 좋은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목이 깔깔한 게 그분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예, 감기가 오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몸살 기운도 살짝 있는 게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예, 오늘은 뉴스를 좀 쭉 지난 주말 뉴스를 봤는데 뉴스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게 눈길이 가는 기사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도 뭐 대충 빠르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예요. 예, 가장 많이 본 뉴스 중에서 4등에 포함된 내용인데, 주택담보대출이 2건 넘는 다주택자는 상환기간을 최장 15년으로 줄인다라는 게 타이틀인데,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보통 이제 우리가 10년을 넘어가는 대출을 장기 대출이라고 하거든요. 약정 기간이.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 분할 원금이랑 이자를 분할 상환한다든가, 거치 기간을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을 일정 기간 두고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한다든가, 이제 이런 방식이에요, 보통 대출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10년 넘어가는 걸 장기 대출로 쳐서 10여 년 전에 주택 투기 지역 도입할 때, 그때 같은 경우는 장기 대출, 10년을 약정 기간을 10년 초과하는 장기 대출은 뭐 LTV 60%까지 투기 지역이라도 해준다. 6억 이하의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뭐 예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이후에 DTI라는 것도 보고요. DTI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이 얼마나 소득을 벌어들이느냐에 따라서 대출 가능한 금액을 정하는 건데, 다시 말해서 내가 한 달에 갚아야 되는 이자랑 원금 금액이 얼마, 이게 이제 내 소득 범위 내에서 얼마나 충족하느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상환 기간 자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예를 들어서 100년 상환, 100만 원을 100년에 걸쳐서 상환한다고 치면 1년에 10,000원씩만 그냥 산술적으로 100만 원을 100년으로 하면 1년에 10,000원씩만 갚으면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대출 약정 기간을 길게 잡으면 잡을수록 매월 상환해야 되는 금액은 줄어들어요. 다시 말해서 DTI가 되게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죠. 그래서 이 약정 기간을 많이 늘리는 형태가 이제 일반적으로 대출을 하는데, 그럼 그렇게 오랫동안 갚아야 되느냐? 보통은 이제 대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약정을 걸어서 쓰다가 대출이 만기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제 만약에 좀 더 좋은 조건의 금리나 좋은 조건의 대출이 있으면 그런 대출로 이렇게 대환한다고 하죠. 갈아타기도 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약정 기간 자체는 이렇게 장기로. 그러니까 계속 약정 대환하면서 또 약정 늘려서 하고,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지금 이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 주택담보대출이 2건이 넘는 다주택자는 상환 기간을 최장 15년으로 조인다 그랬으니까, 이게 이제 다른 사람들 말 그대로 다주택자가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이 2건 있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는 30년 약정, 뭐 20년 약정도 해서 이렇게 매달 나가야 되는 원금하고 이자 금액을 줄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주택담보대출이 2건 이상 있는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상환기간을 15년을 최대로, 그러니까 매달 갚아야 되는 금액이 부담스러우면 이 사람이 대출을 많이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조인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이건 기사에서만 나온 거고, 이렇게 지금 언론을 통해서 9월달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내용들을 하나씩 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어떻게 확정이 될지 모르겠으나 이런 안들이 좀 다수 반영이 되는 가계부채 대책이 나올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일단 다주택자들한테 약정 기간을 제한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 생길 거라고 하고, 또 하나 얘기가 있는 건 DTI 산정 시 임대소득 제외 검토라 그랬는데, DTI라는 건 말 그대로 이 debt to income이거든요. 소득으로서 얼마나 대출을 매월 상환할 수 있느냐 이걸 보는 건데, 임대소득은 소득으로 안 보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임대소득이 소득으로 안 보면 실제로 이제 말 그대로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되니까 받을 수 있는 대출이 되게 늘어나는 거죠. 이거는 조금 사실 저는 이해가 안 가긴 하지만,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보면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을 인정하지 않으면 대출 받을 때 별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득을 증빙해야 된다. 그래서 임대소득도 당연히 소득이니까 저는 소득으로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걸 막는 이유는 특정 직업 없이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의 임대소득으로 사는 사람들의 그 소득을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아서 대출을 줄이게끔 해야 되는
대출을 많이 못 받게끔 하겠든. 그러니까 결국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조치의 어떤 목적은 이거라는 거죠. 다주택자의 대출이 늘어나는 걸 원천 봉쇄하겠다. 그걸 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던 방안이라는 건데, 이건 실제 이렇게 포함이 될지는 대책이 나오는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 제한 부분도 있는데요. 부동산 임대업을 등록하게 되면 이게 가계부채 대책이 아니라 기업으로 봐서 기업 대출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제재들에서 좀 이렇게 피해가는 그런 편법 대출, 그러니까 뭐 편법 대출이라기보다는 이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기업으로 봐서 기업 대출로 봐서 가계부채 대책의 내용을 적용 안 받는 사례들이 있는가 본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조금 마찬가지로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기준으로 무리하게 대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조금 제한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 보면 이게 사실 대출이 문제가 그거예요. 지금 이미 대출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그냥 지금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더 못 받게 하는 거는 더 안 받으면 되고 더 안 사면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기존에 그렇게 여러 채를 해서 뭐 기업 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다거나 뭐 임대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만기 연장을 안 해줄 테니까 다 상환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진짜 이런 경우는 다 매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매각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건데, 뭐 일단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이 경우에는 보니까 자영업자 대출을 받은 차주는 소득과 신용, 자산 담보가치 변동에 따라 만기 연장 시 원금의 일부 상환 조건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뭐 요 정도만 되더라도 돈 좀 마련해서 일부 상환하면서 유지해가고 가면 괜찮긴 할 것 같은데, 아무튼 대출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돈은 계속 정부가 계속 타이트하게 관리할 거기 때문에 금융권 돈을 갖다 쓰는 건 앞으로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그래서 전세가 얼마 전 뉴스 나왔지만 은행 돈 갖다 쓰기 힘들어지니까 다시 전세 물건이 많아지고, 기존에 대출 껴서 월세 받던 사람들이 다시 전세로 가려고 하고 전세 물건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도 생기고 있다. 뭐 그런 얘기 말씀드린 바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은 돈을 되게 준비하고 마련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자금이 조금 시기를 버텨낼 만한 현금을 좀 들면서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자꾸 저는 계속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외에 뭐 저소득 저신용자들에 대한 뭐 금리를 낮춰주는, 연체 금리를 낮춰주는 뭐 이런 저소득자를 좀 배려하기 위한 뭐 그런 대책도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도금 중에서 대출 비중도 또 낮추는 부분을 고민한대요. 다시 말해서 니들이 돈 많이 내고, 건설회사 니들이 좀 자금 부담해서 하고, 대출로 이용해야 되는 분양계약자의 중도금 대출 부분은 조금 뭐 낮춰라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는 것 같은데, 뭐 이거는 봐야죠. 예. 아무튼 가계부채 대책이 원래 9월 달에 나오려고 했는데 한 10월 정도 나오려는 것 같아요. 다음 기사 보면 나온 얘기인데, 이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주거복지 로드맵이 10월달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제 가계부채 대책을 연계해서 나오겠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가계부채 대책을 8월달에 내겠다 그랬는데 지금 이게 이제 10월로 밀리는 모양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거복지 로드맵은 원래 파리부동산 대책 나올 때 그 파리부동산 대책에서 처음 언급한 거예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 가격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말 그대로 주거복지잖아요. 주거복지 로드맵을 만들어서 새 정부에서 이렇게 추구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뭐가 될 거냐는 이제까지 막 언론에서도 이런 게 될 것 같다, 저런 게 될 것 같다, 뭐 당론으로 정해져 있는 2+2, 뭐 전세 2번 놓고 한번 계약갱신 청구권 요구할 수 있는 세입자가 그런 부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뭐 법 나오는 걸 봐야겠지요. 그래서 아무튼 뭐 기사에서 보면 파리 대책 후속으로 지금 이들 부동산 관련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상황 추이를 지켜가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완을 해서 10월 정도, 그러니까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거복지 로드맵, 그리고 가계부채 대책 나올 것 같고, 이게 같이 이렇게 주거복지 로드맵도 10월로 밀리는 이유가 보면, 신혼부부들을 위한 대출 상품, 말 그대로 사회 초년생들, 좀 이렇게 아무래도 좀 안정이 덜 돼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포함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이 부채, 가계 부채, 대출 부분이 맞물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같이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내용은 벌써 이제 9월 28일, 9월도 3분의 2가 다 지나가는 시점인 것 같은데, 나오겠죠. 그때 나중에 나오면 꼼꼼하게 조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읽느라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두 번째 뉴스는 단독주택 욕지 전매 제한 강화된다라는 기사인데, 이 기사가 왜 나왔을까요? 엊그저께 원주기업도시 단독주택지 청약하는데 장난 아니게 들어갔잖아요. 이게 전매가 가능하다 보니까 결국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당첨만 되면 억대의 프리미엄을 볼 수 있다. 어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전국에 그냥 돈이 다 몰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손을 보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도가 문제일까요? 사람이 문제일까요? 이건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이게 시장 가격보다 싸게 매각을 하니까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시장에서는 100원에 팔 수 있는 물건인데 80원에 파니까 그 20원에 이 당첨만 되면 20원의 가치가 내 거가 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청약하고 과열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정한 분양가가 어떻게 보면 이런 투기를 더 만들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그게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면 지금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 단순히 단독주택 용지뿐만 아니라, 아파트들도 이렇게 청약 경쟁이 쏟아지고 하는 것 자체가, 그 가격 자체가 싸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몰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보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분양 보증을 할 때 분양가를 더 낮추지 않으면 분양을 못하게끔 하겠다라고 해서 가격을 낮추겠는 압박을 하는 거고, 이제 그러니까 또다시, 과열이 생기는 거고,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겠죠? 왜냐면 지금도 똑같이 분양하는 데가 꼭 서울 주변이 이렇게 뜨거운 거지, 지금도 분양해도 통장 하나도 안 들어오고 미분양 나오는 지역들, 그런 인기가 없는 물량들도 있는 상황인 거니까요. 그래서 이 청약제도라는 게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적정한 가격이라는 게.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입찰제라 그래서 말 그대로 정해져 있는 분양가 이상의 차액 부분을 채권을 많이 사게끔, 채권을 사서 할인을 해서 이제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이제 정부가 먹는 구조죠. 그거는 채권을 사게끔 하는 것 자체는. 그래서 이제 정부가 그렇게 마련된 재원을 바탕으로 다시 이제 주택 정책을 하는데 쓰게끔 이런 채권 입찰제가 있기도 했었고요. 근데 보니까 이 점포 택지는 그런 식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포 겸용 단독 택지의 공급 방식 변경이라 그래서 지금 그냥 정해진 분양가에서 추첨으로 공급하는 방식에서 앞으로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 그랬으니까 말 그대로 좀 더 비싸게, 택지를 비싸게 사겠다는 사람, 얼마 쓰느냐, 경매처럼 높은 금액 쓰는 사람한테 주겠다라고 하는 거면, 아까 예를 들어서 100원의 가치가 있는 집을 80원에 이제까지 팔면서 20원의 차액을 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들어왔다고 하면, 이런 방식으로 가면, 자, 80원 이상 쓰세요. 많이 높게 쓰는 사람 줄게요. 이런 식으로 가면, 90원 쓰는 사람도 있고 100원 쓰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또 120원 쓰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람들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전매 차익에 대한 기대 심리가 완화될 거다. 단독 택지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점포를 쓸 수 있는 단독 택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변경한다고 하니까 지금과 같이 뉴스에서 경쟁률이 어떻고 했던 그런 일은 이제 안 보이겠네요. 자, 다음 기사는 현금 있는 무주택자에게 절호의 기회, 강남권 몰리는 중장년층이란 제목인데, 얼마 전에 지난주에 청약해서 이번 주에 당첨 결과 발표됐던 신반포 센트럴자이 같은 경우 평균 가점이 74점인가 그렇대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당첨자의 평균 가점 74점. 어마어마하게 높은 가점들이
이제 가점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가점이 올라가려면 무주택 기간, 뭐 청약통장 가입 연수도 있지만 중요한 게 이제 부양가족 수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자녀들 또 부모님 모시고 있느냐, 이런 게 사실 이 당첨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 기사 내용은 그거예요. 가점이 높아지기 힘든 사람들의 볼멘 소리예요. 그래서 보면 현금도 또 대출도 쉽게 안 나오니까 현금도 충분히 있어야 되죠. 그래서 현금 있는 무주택자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구매력과 높은 청약가점으로 무장한 40대, 50대 중장년층이 핵심 수요층으로 부각했고, 근데 이제 좀 전 이 볼멘 소리, 이건 말이 안 된다. 우리가 어떻게 부양가족 수를 늘리냐. 무주택 기간도 안 되고 30대들 같은 경우는 소외될 수밖에 없다. 가점이 이렇게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좀 가점 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주장이에요. 보시면 전체 84점 중에 부양가족 수가 35점인데 이거는 부양가족 수가 35점인 배점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근데 구조적으로 이게 될 수 없는 사람들은 아예 아까 평균이 뭐 74점이고 커트라인이 60점대 후반 나오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 부양가족 수에서 아예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사실은 뭐 무주택 기간도 들어가기 힘들고요. 30대가 맞긴 힘든데, 구조적으로 이렇게 20평형대 중소형 평형에 이렇게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청약 제도 자체가 가점은 평형별로 몇 평대의 가점은 어떻게 나가야 되고 면적 기준으로 해서 그 면적에 살 수 있는 현실적인 어떤 부양가족 수로 조정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 뭐 이제 그런 주장인 것 같아요, 일부는. 그리고 뭐 부양가족을 이 가점을 높이기 위해서 부모님을 이제 무주택자인 부모님을 같이 이제 세대로 편입해서 가점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당첨되면 프리미엄이 막 지금 이 단지 같은 경우는 몇억 얘기가 나왔던 단지니까, 뭐 청약 제도가 부동산 시장이 과열이 되니까 참 이런 부분들도 또 목소리들이 나오고 그러네요. 자, 삼성의 평택, LG의 파주, 기업이 우스니 도시가 살아났다라는 제목입니다. 파주 LG 디스플레이 공장 전경 그랬는데, 아파트 미분양 무덤으로 불리던 경기 평택시는 부동산 업계에서 가장 핫한 곳 중 하나다. 그리고 2006년 LG 디스플레이 공장이 들어선 파주시는 상전 벽해를 경험했다. 그래서 96년에 40여 가구 살던 동네가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 임직원만 18,000명에 육박한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평택에 계속 투자하면서 공장 짓고 그러면서 이제 2015년 44만 명 수준이던 평택시 인구는 2020년 가면 86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간다라는 건데, 이제 이거는 제가 이 기사는 왜 썼냐 하면, 이거는 사실 쉽게 예상되는 거죠. 뭐 이게 꼭 우리나라의 사례만 그런 게 아니라, 뭐 가끔 보면 요새 뉴스에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뭐 전통적으로 자동차 시장이나 이런 어떤 공장들이 많이 있었던 지역들, 뭐 디트로이트나 이런 데가 지고, 한편으로는 이제 IT나 미국의 IT 산업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이제 그런 관련된 지역들의 지가도 살아나고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 살고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렇죠. 이제 이렇게 기업할 수 있는, 기업 환경 하기 좋은 것들이 들어오면 기업이 들어오고 그 기업이 성장을 하면 그 기업과 연계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 이해관계인들이 들어와 살아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지역이 발전하고 부동산의 가치도 증대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이제 그 두 사례로 삼성의 평택, LG의 파주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저는 꼭 굳이 이제 이 신도시뿐만 아니라 도심권 내에서도, 그러니까 서울 안에서 지역을 볼 때도, 이 지역 입지를 볼 때도 업무지구,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고 돈 벌고 하는, 그러니까 집값은 사람이 결정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뭐 방송하면서 몇 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들어가서 사느냐, 얼마나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들어가 사느냐에 따라서 집값들은 집의 시세라든가 지가들이 형성된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좋은 직장들, 좀 고용 수준이 괜찮은 어떤 그런 분들이 모여 살 수 있는 배후 주거지들을 기왕이면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주택
지역들을 선택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아무튼 이렇게 도시가 성장하면서 그와 관련해서 일자리도 늘어나고 인구도 어떻게 바뀌었고 그다음 세수도 어떻게 바뀌었고 그에 따른 기반 시설들도 어떻게 늘어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한 거긴 한데요. 뭐 결국은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항상 우리가 경제라는 게 그렇잖아요. 기회비용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이걸 선택할 것인가 이걸 선택할 것인가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어떤 직장, 좋은 직장이 인근에 있느냐 없느냐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항상 기억하시라고 한번 겸사겸사 읽어봤어요. 자, 다음 기사는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얘기인데요. 가로주택 정비사업 하면 얘기를 들은 지는 꽤 오래됐어요. 한 7, 8년 됐으니까. 근데 실제 이제 모양새는 잘 못 본 사업 방식인데 이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업 방식 중에 하나예요. 도시정비 사업 방식 중에 하나인데, 이제 과거에는, 그러니까 지역에 가면 길도 열악하고, 그러니까 길이 열악해서 불이 나면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길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접도율이 안 좋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재개발 사업을 해야 돼요. 근데 방배동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길은 반듯반듯 널찍하고 좋은데 집만 낡았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집은 내 집을 헐고 다시 단독주택을 헐고 다시 빌라를 짓든 지으면 되는데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동네 이만큼 묶어서 같이 아파트를 져요 라고 하는 게 이제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에요. 이게 2006년도 5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장들이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재건축 방식이에요. 근데 이런 사업 방식을 강북권에 있는 좀 이렇게 괜찮은 주택지들에도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강북에도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을 하는 데들, 다시 말해서 그런 기반 시설들은 그렇게 열악하지 않은데 주택이 낡은 데들을 묶어서 아파트를 짓는 사업장들을 만들었는데 이게 좀 부작용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 이런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을 하기 싫다라는 데도 있고 이제 그래서 사업이 안 가는 데도 있었고 사업성이 열악해서 못 가는 데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단독주택 재건축 방식으로 신규 사업지를 정하진 않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 정하진 않는데 과거에 이제 그렇게 지정했던 데들은 일단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또는 제가 방송에서 자주 언급한 뭐 방배 5구역이라든가 아니면 방배 13구역 이런 데들이 다 단독주택 재건축 방식으로 아파트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이에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새로 지정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 나는 그냥 내 집에 헐고 빌라 지을래요, 내 집에 헐고 상가주택 지을래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수요가 있는데, 그럼 당신은 그렇게 하시고 우리는 요만큼 가로 단위로 잘라서 우리는 소규모로 한 100세대 정도 되는데 우리는 여기다 그냥 공동주택을 지을래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필요에 의해서 공동주택으로 정비가 해야 되는 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재건축까지는 아니지만 규모를 작게 해서 가로 단위로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 이제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근데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도입이 됐는데 사실 이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어요. 활성화되지는 않았는데 내년부터, 내년에는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빈집 및 소규모 정비법이라는 법으로 이렇게 분리돼서 도시 및 주거환경법에서 분리돼가지고 따로 나오고요. 조금 이제 새 정부에서가 아니라 원래 이제 이미 이 내용은 이전부터 다 대통령 바뀌기 전부터 결정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빈집 및 소규모 정비법에 따라서 소규모 정비를 하는 데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앞으로 계속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례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강남 쪽에서도 이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여기가 지금 첫 사례래요. 그래서 한 230억 원 규모로 지금 뭐 신동아 건설에서 이제 이 시공권을 수주해서 여기 한 112가구 정도 7층 규모의 4개 동 이렇게 소규모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하는데 시공사로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사업 방식 자체가 아마 많이 아마도 사실 이제 사업 갈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이런 거 밖에 없으니까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가짓수 중에는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좀 더 아마 이런 단지들이 많이 보이긴 할 겁니다. 많이 보이긴 할 거고, 대기업들이 아직 지금 이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소규모 정비 쪽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으니까 이런 중소건설업체들, 뭐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쬐그만 건설업체들이 주로 짓는데, 이제 신동아건설이면 그래도 1군까지는 아니더라도 2군 정도 업체는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건축이나 재개발 수주하기에는 약간 좀 약하고, 이제 주로 이제 지방이라든가 이런 데 중심으로 아파트들을 지어오던 회사들이 서울 도심지 안에 있는 이런 소규모 정비하는 데들, 가로주택 정비 사업 하는 데에 주로 들어오면서 좀 모양들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한편으로는 이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소규모 정비를 위한 공부를 하는 분들도, 되게 이런 투자 공부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되게 유망하다, 투자를 해야 된다, 뭐 그런 관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큰 정비의 흐름 자체가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쪽에서 이런 사례들은 계속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짧게 읽는다 그랬는데 되게 길게 읽네요. 사실 중간에 몇 개는 읽다가 지우고 뺐습니다. 너무 늘어지는 것 같아서. 이거는 영등포 롯데백화점 서울역 롯데마트 폐점 준비기간 부여라는 제목인데, 이게 우리나라가 이런 철도용지에 지어지는 건물들, 역사 안에 지어지는 건물들 같은 경우를 이 철도시설관리공단 뭐 이런 데에서 보통 이제 민자를 끌어들여 가지고 몇십 년간 사용할 수 있는 사용 권리를 주고 이제 민자들을 짓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소유주를 조사해보면 무슨 역사 주식회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보시면 서울역 구역사하고 신역사가 있는데, 신역사는 나중에 KTX 하고 하면서 나중에 만들어진 거고, 이제 구역사 같은 경우는 한화역사라고 되어 있죠. 이제 한화랑 아마 코레일이랑 지분 뭐 반반? 조금 아마 하나가 더 냈든 코레일이 더 냈든 해서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1987년 7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약 30년이죠. 예, 3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는데, 이제 30년 지났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 뭐 영등포 같은 경우는 영등포 롯데백화점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롯데에다가 87년에 줬나봐요. 30년 쓸 수 있게끔. 이제 올 연말이 되면 이제 만기가 되는데, 이게 만기가 되면 계속 영업을 하던 사람들은 영업을 계속 하고 싶죠. 하고 싶은데, 일단 땅 주인, 원래 이제 빌려준 임대인, 국가죠, 여기서는. 코레일 같은 경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국토부에서는 국가의 귀속 원칙 불변이다. 이거는 일단 원래 30년 목적으로 임대하고 이제 그 이후에는 우리가 돌려받기로 한 거였고, 약정된 날짜가 됐으니까 우린 다시 돌려받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그 방침을 정했나봐요. 그랬더니 보통 이제 임대 자체는 뭐 하나역사 주식회사, 롯데역사 주식회사 이런 기업이 임대해서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이제 영업하는 분들 중에는 이제 이런 회사로부터 전대해가지고 영업하시는 말 그대로 소상공인들도 많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인들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해서 뭐 임시사업기간, 그러니까 임시사용허가 기간 정도를 주고, 원칙은 변하지 않고 일단은 다시 환수하는 게 맞는데, 이제 조금 자리 잡을 수 있는 시점까지 임시 사용 기간을 줘서 이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고, 정리 기간을 주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환수하겠다는 방침인 것 같아요. 일단 조심스러운 생각은 이렇게 환수를 하게 되면 요새 하도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임대료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민간 임대료가 치솟고, 그래서 뭐 상가 세입자들이 쫓겨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많아서 정부나 공공이 자꾸 공공이 이렇게 건드릴 수 있는 어떤 토지나 건축물이나 이런 걸 되게 확보하려고 되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도시재생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만약에 지금 어떤 그런 추세와 맞물려진다고 하면 이렇게 회수하게 되는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임차인들, 그러니까 정부가 조금 운용하는 정부가 임대인이 돼서 운용하는 어떤 그런 임차물이 될런지, 임대료가 안정되는 상가 세입자들이 보호받는 그런 임대 물건으로 활용이 될런지, 아니면 또 이제 재임대. 근데 사실 이제까지 올해 읽었던 뉴스 중에 부산역의 삼진어묵 사례도 기억나는 것 같은데, 보통 보면 공공 같은 경우도 그렇게 뭐 세입자들을 그렇게 사실 막상 보면 배려해주는다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왜냐하면
입찰해서 임대료 정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 이제까지 네가 열심히 장사해왔어도 입찰을 했는데 너보다 더 많은 임대료 내고 임대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주는 그 업무를 그런 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될까? 예. 그건 잘 모르겠네요. 막상 말하고 나서 보니까 정부라 그래서 그렇게 막 내놓고 그렇지는 자기 거를 내놓고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이제 아무튼 30년간 사용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환수가 되게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요 영등포 롯데백화점이나 서울역 구역사 롯데마트 이런 데들은 어떤 식으로 바뀔지 궁금하네요.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고 봐서 오늘 저녁 정도에 매주 월요일은 제가 가급적이면 조금 부동산 실시간 스트림 실시간 방송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허락된다면 저녁 먹고 8시쯤 나와서 한번 또 부동산 얘기들 편하게 좀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사실은 좀 생각해본 거는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다가 이렇게 좀 매주 하나의 주제 정도로 회원들의 질문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서 그 소재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코너를 월요일 정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북카페에 이번 주에 무슨 주제라든가 그래서 의견들 받을 수 있는 코너를 만들면 훨씬 더 재밌는 실시간 방송이 되지 않을까. 지난주는 사실 조금 책 읽으면서 지루했던 것 같거든요. 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셔서 많이 의견 주시고 이따 저녁에 기회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